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우 서늘해진 가을날씨가 뚜렷한 계절입니다. 오늘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대는요, 통칭해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입니다만 그 용어에 저는 찬성하지 않고 우리의 부형들이 불렀던 것처럼 일정기라고 부르겠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정기의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4차례에 걸쳐서 일정기 역사에 관한 이 교과서의 서술을 문제 삼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2010년판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앤컬처 그룹에서 제작한 교과서, 다른 금민정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일정기를 다루는 교과서의 넘버원 키워드는 역시 수탈입니다. 수탈. 그죠? 근데 이렇게 수탈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60년이 되어서 두 세대, 세 세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이었고 고질화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고질화된 수탈론,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 수탈론의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나 되었는데요. 제가 1992년에 토지조사 사업 때, 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 때 전국 농지의 40%가 국유지로 수탈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교과서의 서술이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특히 대한제국기의 그 토지조사 양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토지대장, 양안,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고, 뒤이어서 이 토지조사 사업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선점하는 도중에 교과서에 그와 같은 서술을 발견하고, 이거 너무 좀 지나치다 싶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증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매우 잘 쓴 논문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세상에 좀 충격을 던질 만한 그러한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를 했더니 편집위원회에서부터 큰 말썽이 생겼어요. 논란이 벌어지고 실을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친일 논문을 어떻게 실느냐, 이 대논쟁이 벌어졌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실리긴 실었는데 그 이후부터 저를 보고 연구를 한답시고 친일 행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그런 지가 30년, 딱 29년이 되었네요.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1997년에 조선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를, 공동연구서를 출간함으로써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저희 학술서를 평가하는 그러한 역사학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의 서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질화했습니다. 그 엉터리, 날조된 역사, 거짓말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그러한 두꺼운 껍질로 이렇게 고착화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 이승만 TV를 통해서, 그러나 워낙 중요한 문제고 해서 내용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지난 2년과 1년 전에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또 자세하게 그 언급한 증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고질화된 한국인의 역사 의식으로서 역사 교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끈질기게 다시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는 그의 조선 지배 35년간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토지를 수탈하고, 식량을 수탈하고, 광물을 수탈하고, 수산자원을 수탈하고, 또 산의 산림자원을 수탈하고, 수탈해서 또 나중에 전쟁기가 되니까 남자 젊은이의 노동력을 수탈하고,
급기야는 일본군 위안부로 여성의 성을 또 약탈해서 위안부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가득합니다. 제가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조선 청독부가 행한 토지조사 사업 때 행해졌던 일필지 조사라고 있습니다. 이 조사 기간에 이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신고 기간이 짧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는 농민이 많았다. 청독부는 미신고지를 국경유지로 삼았다, 차지했다. 지금 이 교과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판인데요. 2020년에 개정된 같은 출판사 교과서를 봐도 마찬가지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고하지 못한 토지가 40%나 되어서 국유지로 되었다는 것은 제가 92년 논문에서 비판을 한 뒤에 이었고 2010년에 그 40%라는 숫자 자체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말이죠. 이 토지조사 보고서를 읽으면은 무신고지 한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버려진 오래된 주인을 알 수 없는 분묘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한 2000여 필지, 지금도 전국의 토지를 신고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많은 무신고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농지는 토지는 기한 내에 신고되었고, 그리고 당시 농민들의 그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했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동 단위로 신고를 했습니다. 동장에 앞장서서 동민의 신고를 대행을 한 거죠. 대행을 한 겁니다. 개별 농민이 무식하고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소유권 의식이 박약해서 신고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 사회의 질서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죠. 청독부는 미신고지가 있을 때는 신고 기한을 연장을 했고 몇 차례나 연장을 했고, 또 경찰이 다니면서 왜 신고 안 하느냐고 또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율은 0.05%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다른 책에서 썼습니다만 조선 500년간 3년마다 호적을 신고해온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고가 뭔지 몰랐다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교과서에다가 소설처럼 적을 수는 없는 것이죠. 농민의 경작권을 무시하고 지주의 사유권만 인정하여 농민은 소작농으로 몰락했다. 자, 어느 전 토지의 농지의 한 3분의 2 정도는 소작지였습니다. 근데 이 소작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니까 저는 그 말을 쓰지 말고 병작이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병작지였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은 병작지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전주의 그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경작하는 농민의 경작권이라는 또 하나의 물건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권리가 한 토지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청독부는 지주들, 그러니까 전주들, 답주들의 그 권리만 법적 권리로 인정해 주어서 농민의 경작권은 압살되었다. 그래서 농민은 무권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술적인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30년대에 최초의 연구자들이, 주로 마크시스트 연구자들이 이 토지조사 사업을 연구를 하면서 경국대전을 보니까 농민의 경작권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농민은 경작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의 토지를 왕유라고 생각했어요. 농민은 경작권만 갖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16세기 벌써 중반 이후가 되면은 그게 농민의 경작권이 사실상 사고 팔고 상속되고 정려되고 또 남에게 대여되고 하는 그와 같은 물권적 권리로, 소유권적 권리로 발전을 해서 19세기 단계가 되면은 전국의 토지가 왕유라는 것은 아주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만 남았습니다. 그 발달된 소유권 위에 지주 소작 관계가 성립했던 것이죠. 그렇게 새로 성립한 토지 이용 관계, 병작, 일본말로 소작 관계에 있어서 그 농민들이, 토지를 임차한 농민들이, 소작농이 토지에 대한 물권적 경작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본 결과
농민들의 토지 임차 기한은 평균 3, 4년, 길어서야 6년입니다. 지방마다 조금씩 케이스마다 다른데, 그리고 농민들이 경작권을 물건으로 갖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리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토지 개량을 자기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 토지의 생산성의 일부가 자기 투자인 것이 과실인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농민의 경작권이 성립하는데, 그런 것은 전통 조선사회의 일반 농지에서는 성립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당시에 여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다. 이 초창기에 박문규 씨 등 나중에 북한에 올라가서 농업상까지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수준 낮은 논문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도 그대로 신봉한 채 새로운 연구 성과를 이 국사학계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소란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든 꽃갱이를 들죠. 당시에 내 권리가 빼앗겼다고 주장한 농민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신문이나 잡지나 또 당시 농촌사회를 관찰한 많은 조선인들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교과서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교과서를 넘기면은 이 쌀 생산은 늘었지만 농민은 굶주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를, 똑같은 그래프입니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금색 노란 커브는 조선의 쌀 생산량입니다. 1920년부터 1930년 이 10년만 제시하고 있어요. 1930년 이후는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쌀 생산은 별로 이렇게 증대 안 하고 29년, 30년에 좀 증가하고 있을 뿐인데, 일본으로 쌀 수출, 밑에 그 검초록색의 쌀 반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 위에 해설을 보면 쌀 이출이라고 하는데, 이출은 당시 일본으로 수출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본문에서는 쌀 반출로 쓰고 있습니다. 반출. 그냥 보통 학생들이 듣기에는 그저 가져간다, 빼앗아서 공출을 해서 강제로 빼앗아서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쌀 생산은 고정되어 있는데 일본으로 반출을 넣으니까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빨간 막대 그래프가 1인당 쌀 소비량입니다. 위에 그 연두색 막대 그래프는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입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시키면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는데, 일제는 만주에서 잡격을 들어와 보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차 강조하지만 쌀 반출이라 하기보다는 그 그래프의 캡션에 나와 있는 대로 이출 또는 수출이라 해야 맞습니다.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해서 일본의 쌀값이 조선보다도 한 30-40% 높으니까 쌀이 수출이 된 겁니다. 수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한 지역의 소득이 증대한다. 이게 경제학의 ABC 아닙니까? 국민소득 항등식이라 그러죠. 그럼 쌀이 수출되면 쌀이 그 식량이 모자라니까 대용 식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주에서 쌀, 조, 밀 이와 같은 보리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들어오기 전에 또 우리나라의 밭작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보리, 밀, 감자, 고구마 등 어떤 그 대용식물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인당 칼로리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 걸 따져봅니다.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이. 큰 변화는 없다 말이죠. 큰 변화는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하층 이상의 농민들은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쌀밥을 먹는 거지 나머지 쌀은 전부 양반 지배계급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1인당 소비량이 줄었다고 해서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단순한,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역사 서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량 사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는 것, 칼로리 소비량, 전체 수출입되는 식량, 그다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논작물 다 합해서 칼로리 소비량을 계산하면
그리고 일본에서 또 수입되는 또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있죠. 여러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통조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인구로 나눈 그 칼로리 소비량에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다소 개선되었다. 이게 기존의 연구 성과라고 한다면은 최근의 연구 성과로서 하나 소개할 것은 20대 남녀의 체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반일 종족조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영남대 차명수 교수가 아직 미발표 자기의 연구를 이렇게 미리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느 논문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랫단의 실선 부분이 여자고 윗단의 점선 부분이 남자입니다. 이것은 1998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수혜자의 부모들, 양육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출생연도별로 그러니까 98년 당시에도 생존하고 있던 분들 가운데 1908년생, 1912년생이 있는 것이죠. 그 샘플이 많지 않아서 초기 그림은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이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1998년 생존하고 있는 분들을 연령대별로 그 체중을 조사하고 이들의 20대 체중을 복원하는 잘 알려진 연구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대 체중을 복원을 했을 때 저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1908년생에서 1940년생까지 체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왜 먹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체중이 이렇게 증가하느냐? 그것은 위생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근대과학의 통제가 가능함으로써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신장도 크고요. 신장은 하층민의 경우에 평균 2cm가 컸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공공화된 어떤 연구 성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지금은 체중까지도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요. 지주제의 고율, 소장농, 이베이의 지세 등 이중수탈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많은 자장농이 소장농으로 전락했다, 몰락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농민이 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과서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연두색이 소장농의 전 농민 가운데 소장농호의 농가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고 그 밑에 연한 노란색에 그것이 자소장농이고 그 밑에 약간 검푸른 것이 자장농입니다. 이 자장농과 자소장농이 이렇게 자소장농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죠. 농민이 소장농으로 몰락하고 있다. 1910년부터 1932년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날의 연구 성과에 보면은 단순하게 농가 몰락의 현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더구나 1916년부터 1932년까지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932년부터 1945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장농이나 자소장농이 증대하는 것은 분명히 농가 몰락의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구 증가라는 요인도 동시에 작용을 했다는 것이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입니다. 저도 좀 기여를 했고 이우연 박사라고 있습니다. 요새 위안부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또 옛날에 학위 논문 때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소장농의 증가의 주요 요인은 첫째는 총독부 농업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농가 경제가 악화되었다.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1900년부터 1932년까지 총독부에는 이 통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로 놓고 철도 놓고 항만 건설하고 통신시설, 우체국 건설 등 이런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했고 산업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농업정책이라고 있었다고는 종자 개량과 일본에서 좋은 품종을 갖고 와서 그걸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비료를 갖고 와서 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의 수리조합을 또 건설해서 보급하고 수리시설
그러한 식량 정산을 위한, 쌀 정산을 위한 농사 개량 위주로 농업 정책을 했습니다. 농촌 자체를 대상으로 한, 농촌이라는 것은 생산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다수가 살고 있는 사회죠. 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 정책으로서 농촌 정책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찰 헌병제적 어떤 그 지배구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깔고 하는데 총독부의 재정이 투하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품종을 갖고 와서 보급을 했는데 처음 한두 해는 잘 되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서 비료를 갖고 온다고는 하나 일본에서도 모자라는 비료이기 때문에 비료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조선하고는 강우 형태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지표의 경사도가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토목공사의 매뉴얼이 일본 걸 갖다 와뒀으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1910년대, 20년대는 총독부의 농업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와서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교만한 오만함도 있지만은 조선 사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1930년대부터는 27년부터입니다만 이거 안 되겠다. 농업정책을 사회정책으로 바꿔가지고 지주소작관계 자체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증가의 압력입니다. 인구는 1890년대부터 종두법이 보급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해서 1910년대 전국의 인구가 한 1670만 정도, 1910년 현재. 근데 1945년이 되면 한 2430만 정도, 뭐 최근에 연구 성과가. 근데 해외로 나가 있는 인구가 한 300만 되니까 1600만 인구가 1700만 정도로 증가했고 그 중에 300만이 만주나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출발은 한 1890년부터다. 종도법이 보급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인구가 무려 1.5배, 국내에 남아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1.5배 가까이 폭발을 하면서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은 증가한 인구가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를 하게 되니까 자장농이 자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라는 거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부형으로부터 토지를 받지 못하고 순소장농으로 출발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장농과 자소장농의 호수는 16년과 31년 사이에 165만에서 142만으로 23만 호가 감소했지만은 소장농의 호수는 97만 호에서 139만 호로 42만 호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농민보다도 순소장농으로의 호수가 정대했고 순유입 소장농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이 인구 증가 효과입니다. 인구 증가 효과가 전체 소장농 증가의 40%를 차지한다. 단순하게 농민 몰락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총독부의 두서없는 농업 정책으로 농민 몰락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년대 이후가 되면 달라집니다. 30년대 이후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32년 이후 소장농의 몰락 증가 추세라든가 자소장농의 몰락 추세라든가 자장농의 그 하락 추세가 멈춰서 고정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총독부가 농업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927년부터 소작관계 정책 법령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소작 기간을 3년 이하로 짧게 할 수는 없다. 지주가 바뀌어도 소작농의 권리는 인정해 줘라.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조선 농진행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농민들의 경작권을 법률적 권리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조선 지주들은 반대를 했죠. 그러나 총독부 권력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걸 관철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농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총독부는 농가 갱생 계획, 5개년 계획도 실시하고
자작농지 설정 사업이라 해서 농촌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소작농의 몰락 추세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에 더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41년과 45년 사이에는 자소작농이 부쩍 증가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는 없고 경제사 연구자들이 한 5-6개의 지역 사례를 이미 면단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작농지 설정 사업이 40년대에 들어와서 효과를 보게 되어 가지고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이 부쩍 증대하고 있죠. 자, 이것이 그 오늘날의 연구 성과입니다. 왜 이런 연구 성과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가운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쓰고 있느냐?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1937년 전시기가 되면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위안부와 노무자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김순덕이라는 그 원 위안부가 그린 그 끌려감이라는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최근에는 교과서에 다 삭제되었습니다. 원 사진은 27년도 홋카이도의 어느 탄광에서 찍힌 일본인 노무자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저것을 조선인 노무자라고 해서 교과서에 10년 이상 실어왔습니다. 이 두 사진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노예 기억,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최근에 중요한 사태 전개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일정기는 뭐냐? 일정기는 첫째, 1910년대에 민법, 상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유권 법제가 정비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그 법제를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했고, 그리고 일본과 조선 간에 자유로운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활발한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의 거래가 있었는데, 조선을 독립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그 대외 수지를 계산을 하면은 이 동국대학의 김낭영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바로 지금 표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상품 수지는 소위 말해서 무역 수지, 그죠? 수출이 무역의 결과 조선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조선을 독립국이라 생각할 때 조선은 계속 무역 적자입니다. 쌀을 수출하고 있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면직물, 그리고 30년대가 되면 여러 가지 기계류. 그래서 대폭적인 적자가 발생을 하죠. 서비스 수지라는 것은 관광 수입, 보험료, 기타 특허권료 등등 그런 것이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소득 수지라는 것은 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일본인들 또는 조선에 와서 월급을 타는 일본인들이 본국에 그 잉여를 송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상 이전 수지는 이 소득 수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경상 이전 수지는 뭐냐? 이거는 총독부가 일본 정부의 특별 회계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에서 본국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이전 수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지, 이거는 일본 자본가들의 조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경상 수지의 플러스와 투자 수지의 플러스로 서로 상쇄되는 이러한 대외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토지, 건물 이런 것은 점점 일본인의 공장 이런 데 일본인의 소유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죠. 다만 일본과 조선인 간의 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 투자 주체가 일본이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각 도를 독립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사람들이 전라남북도에 계속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남북도 사람들이 또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북도의 토지, 건물, 공장은 점점 서울 사람 소유가 되죠. 소득 격차는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서술을 해 줄 때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 시대의 실상,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이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례